자, 매주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이고요.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의 봄이 오늘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사 토크입니다. 자, 권영철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한 주 동안 검찰 소식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제는 지금 인사, 고위급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네. 부산고검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습니다. 자, 어쨌든 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 여사 소환 놓고 좀 네. 말들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미 예정돼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법률신문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윤가건 한가원이다. 윤가건, 한가원 알 것 같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이 두고 예. 한동훈 전 장관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좀 멀리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그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특검 안 받겠다. 특검 안 받겠다. 예.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기자회견 중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한다고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지휘하는 1차장, 4차장 검사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네. 뭐 검사장은 고검장 승진, 1차장과 4차장은 검사장 승진이라는 명분을 줬지만은 핵심은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은 인사를 통해 메시지를 주는 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지휘 라인을 전부 다 교체했을까요? 윤 대통령의 말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 같으니까 교체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인사를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메시지, 인사는 곧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창수 지검장, 전주지검장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는데 어떤 인물인지 또 그리고 전주지검장 하다가 중앙지검장 온 경우가 있었는지 또 그 부분도 좀 통상 전주지검장 자리가 초임 검사장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가는 자리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중앙지검장으로 이래 고검장급으로까지 끌어올린 데는 이미 지난 1월에 그 인사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송경호 검사장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송경호 경질설이 나왔고 그 대타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벌써 그 얘기가 있었군요. 예, 이미 뭐 처음 된 얘기가 아니고 실현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창수 검사장은 원래는 이제 특수통은 아니고 기획통 출신인데 근래에 와서 이제 특수수사를 해서 기획특수통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아하, 예. 이분이 윤 대통령이 징계를 받을 때 그 대변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 네. 고발 사주한 권순정 대변인 다음의 대변인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찐윤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대변인을 하면서 이제 찐윤으로 변모해 간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실제 이 사람이 대변인 하다가 이제 대구차장 갔다가 성남지청장 갔는데 성남지청장을 하면서 성남 FC 수사 네. 뭐 이 수사 제3자 뇌물 혐의죠. 이걸 이재명 그 대표를 기소하고 전주지검장으로 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죠. 서모 씨의 이제 취업 비리 관련해서 수사를 상당히 압박을 한다. 그래서 네. 어제인가 그젠가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난 인사 중에 야당에 대해서는 가장 전투력이 앞장서는 사람이다. 이창수 지검장이 그렇다. 예, 뭐 그런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이현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지금 어제 검찰 인사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요 인사 새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노정현 대구고검장, 한성미 울산지검장, 이주영 서울고검장, 박종근 광주지검장 등등 이제 이 프로세스에 네. 사의 표명글을 지금 했는데 글쎄요, 이 고위직들의 줄사태는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사실 그 용산에서 자기하고 손발이 맞는 검사들을 끌어주려면 빈자리가 생겨야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비워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빈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네. 가령 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부산 고검 네. 장으로 보내려면 고검장 자리가 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간 권력의 네. 입맛에 맞는 또는 바라는 결론의 수사를 해준 사람은 끌어줘야 되고. 근데 저는 이분들이 이 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린단 말입니다. 글을 썼어요. 예. 예. 네. 그 사직을 할 때는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갑니다. 아. 그게 그럼 저는 이분들이 뭐 나름 비장한 글을 올려요. 사실 그 한성리 검사장도 뭐 네. 성원을 받는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언론에 냈는데 사실은 원문은 그게 아닙니다. 뭐 국민의 성원을 받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검찰을 떠나는 것이 상실감이 느껴진다. 상실감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마지막에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받는 검찰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말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후자만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는 뭐 그런 말이 있었고 또 부산 고검장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근데 저가 본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까지만 해도 몸담은 조직인데 자기가 인사를 물먹으면 갑자기 검찰은 나쁜 조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 정말 본인들은 뭐 언론에 한 줄 나고 자기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어이없습니다. 아. 본인이 인사해서 잘 나갈 때는 아무 말이 없어요. 네. 근데 물 먹고 나갈 때는 그 쓴소리를 하고 나가는 간행이 있습니다. 네. 대기자님.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물 먹고 나가면서 그런다기보다는 네. 내부적으로 이제 그 공직이라는 게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외부로 떠드는 건 정치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기하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이제 최경규 부산 고검장의 경우에 차기 총장으로 유력하다는 설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옛말에 청렴하지 않으면은 못 받는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면은 못할 짓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즘 이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네. 이 말이 사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사실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번 인사를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지금 이 프로스에는 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검찰 안팎의 얘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아, 이번 인사를 두고 역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지난주 이제 취임했죠. 네. 금요일까지는 인사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 인사가 조금 늦어지겠구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검찰총장 바꾸고 순리대로 하지 않겠냐는 얘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고검장들이 예. 줄줄이 그 사퇴의 변을 올렸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 인사를 해본 사람 얘기입니다. 검찰 내에서 방식과 절차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역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 네. 금요일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월요일 아침에 퇴임의 변이 올라오고 이거는 인사 대상자들에게 당신은 인사 대상이 아니니까 사실 쫓아낸 거다. 나가라 이렇게. 쫓아낸 거다. 아하. 원래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가 좀 필요하니까 좀 나가 주십사. 뭐 후배 검찰국장이 됐건 대검차장이 됐건 법무차관이 됐건 사실 설득을 하고 네. 양해를 구하거든요. 또 시간도 좀 줘요. 명분을 주는데 이번은 완전히 전격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월요일에 대학살이다 이런 얘기, 월요일에 숙청이다 이런 얘기가 좀 예.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로 인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쫓아낸 거다. 어제 발표했는데 오늘 부임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큰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전직 검사들 한 20-30년 근무한 사람들이 자신이 볼 때 역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아주 이번 인사는 월요일에 대숙청이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죠? 핵심이 뭐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중에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휘권 행사를 했고 네. 그 뒤에 장관들이 복원을 안 시켰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지휘권이 없으면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잖아요. 네. 그럼 법무장관도 지휘권이 없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있냐? 중앙지검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장을 바꿨다는 얘기는 주가 조작 사건의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냐 마냐, 기소하냐 마냐의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와중에 결정권자를 바꾼 것이다. 네. 그게 핵심이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 주십시오. 대 기자님 네. 말씀에 덧붙이고 싶은 게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인사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지금 강원도 갔는데 그때 그렇죠. 인사가 검찰청 있었다죠? 순시하고 있는 중에서 급히 취소하고 뭐 기자들의 이번 인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었더니 언급을 하지 않는 네, 거라고 해요. 말을 그래서 못했다고 뭐 하죠. 예. 일단은 뭐가 이례적이냐면 검찰 인사는 원래 2월, 4월인데 올 2월 인사는 그 선거 앞두고 뭔가 라인을 정리하거나 하면은 뒷말이 날까봐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총장 임기가 9월까지니까 보통은 대검찰청 안에 본인하고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임기까지는 기다려줄 수도 있고 또 다 뭐 사실 이게 뭐 검찰청법에도 그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하는 건데 검찰총장이 의견을 듣기로 의견을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좀 자기도 챙겨줘야 할 사람들을 챙겨주고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좀 노나먹기라고 누군 얘기할 수도 있고요. 법무부 장관도 자기 새끼 뭐 밀어넣고 이런 근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굉장히 속이 속상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정확하게 맞는 게 보통 미리 언지를 줍니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마지막에 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난 다음에 그 인사보고 사표 쓰면은 좀 하찮아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사직 인사 나기 전에 사직 인사를 할 수 있게 그 사전 정지 작업을 합니다. 전무했던 거예요. 사전에 그 두 가지 점이 검찰총장하고 사전 아하. 협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만 좀 자리를 비워주시는 게 좋겠다 후배들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사전 조율하고 예우를 갖추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 이례적이었다 그래서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고 이제 검찰총장이 수청이다. 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인사에서 패싱 당했잖아요. 네.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면서 예. 이번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이다. 굳이 라고 이제 보면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참모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아하. 지난 1월에 송경호 검사장 경질 할애할 때 이원석 총장이 그러면 나를 잘라라. 네. 라고 이원석 총장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걸 무마시켰다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보도된 바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인사가 나고 나서 이원석 총장이 지방 일정을 오늘도 지방 순시 일정이 있었거든요. 네. 취소하고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이 가만히 있겠냐. 혹시 오늘 출근길 지금 출근길 아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자회견, 기자 문답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아마 사퇴를 하면은 기자들 출근하면서 얘기하기보다는 정식 모양을 갖출 수 있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지금 출근하고 있을 테니까 대검으로. 예, 네. 그러면은 출근길에서 내가 오늘 뭐 하겠다는 얘기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사퇴할 거면은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거나 예. 이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갑자기 인사가 생긴 게 결국은 김건희 특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이 제대로 하겠다, 수사원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소환 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잘 주목하지 않는 인사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디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중에 주영한 예. 부산고검장이 있어요. 아하. 그 부산고검 차장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이제 대구지검장을 하던 시절에 그 안 회장이라고 왜 안 르네상스 회국 씨죠? 호텔에서 네. 뭐 줄리라는 분을 만났는데 지금 영부인이다 이런 분 네. 이런 걸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합니다. 네. 명예훼손 가지고 구속영장이 나오는 예는 거의 없죠.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꺾어버리는데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대구 지검장 그 담당 차장 검사, 부장 검사가 다 한직으로 가요. 아하.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일단 주영한, 부산 고검으로 갔다가 이제 연구위원으로 가는 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직접 보내면 너무 눈에 띄니까 결국은 이걸 예정하고 뭐 이게 상각으로 간 거라고 사람들은 고검의 차장으로 보냈다가 연구위원으로 간 거네요. 예. 그렇죠. 곧바로 이렇게 직행을 하면 너무나 눈에 띄니까 네. 이게 항상 김건희 여사 수사하면 V1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 인사는 대통령에게 있어 인사권이 법무장관 제청에 의해서 하지만 예.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김 여사는 건드리지 마라. 네. 그랬으니까 제대로 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 근데 그게 이제 일단 보이는 것이고요. 예. 그 소환을 지금 그 이원석 총장이 임기 중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마무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앞으로는 당장 이 검찰이 곧 소환한다. 그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이후에 한다 그랬다가 네. 선고 전에 소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이번 전담 수사팀 검찰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돌았냐면은 그 명품백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유가 김 여사를 또 부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을. 네. 그래서 명품백 수사를 하면서 불렀을 때 주가 조작입니다. 조사를 하려고 도이치모터스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관측들이 많이 나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라고 좀 인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환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 수사하지 말라고 인사했는데 소환하면은 이제는 대통령과 검찰이 또 정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법무장관 인사권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게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냐? 뭐 친윤이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곱고 바른 사람이고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원석 총장이 선택할 길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럼 저렇게 불신임을 마다하고 계속 임기를 유지할 거냐? 4개월이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그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한 달 남기고도 그만뒀어요.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갔잖아요. 네.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게 제가 가장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출근을 할지 휴가를 할지 뭐 이렇게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찐윤이라 그러지만은 찐윤 중에 찐윤은 누가 봐도 이원석, 송경호 이 사람들이잖아요. 있었는데. 근데 그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가장 찐윤이었고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가만히 보면은 찐윤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치는 사람이라는 게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취재하면서 하게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야 그렇게 일약 서울중앙지검장 올라가니까 좋아만 하겠냐. 그 사람은 그러면은 과연 자기가 인사를 낸 의중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환 조사 안 하면은 검찰이 망하게 되잖아요. 네. 검찰이 기소층으로 전락하는데 가일청 뭐 탄력이 붙겠죠. 네. 그럼 그걸 바라보고 있을 거냐. 딜레마네요, 좀. 검찰은 네.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제1위 국가나 국민보다는 검찰 조직이 1번입니다. 네. 그럼 과연 이번도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검찰 조직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인사를 낸 의중은 김 여사는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 성역 중에 성역으로 드러났는데 그걸 과연 손댈 수 있을까? 근데 이후에 그러면은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지금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검사장은 바뀌었지만은 그러면 그 전담 수사팀을 해체하냐 안 하느냐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봐야 되겠죠. 되겠네요. 예. 네. 핵심은 여기 지켜볼 게 많습니다 지금. 보여야 될 게 근데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번 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들이 모두 다 승진했습니다. 네. 고검장으로 검사장으로. 올라갔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최초의 네. 특검이 파업 유도 사건 특검이었잖아요. 당시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장인인 네. 진형구 전 검사장이
자기는 서울중앙지검장 가고 싶었는데 대전고검장으로 영전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자천성 영전이라고 느낀 겁니다. 아. 그래서 그날 점심에 약주를 과하게 하고 검사장실에서 아. 기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말이야 이렇게까지 충성을 했는데 그 하고 유명한. 그 발언한 게 파업 유도 사건입니다. 조폐장 파업 네. 유도사. 네. 근데 이번에도 다들 승진시켜줬지 않냐 얘기하지만은 핵심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 손 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주는 함의가 검찰 내 2%는 오늘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검사 개인이 항의성 글을 올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류들이 그냥 넘어가겠느냐.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지켜볼 바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변호사님. 네. 근데 뭐 그 기울백, 네. 명분백 사건을 하는 서울 1차장 검사, 그 형사 사건 중에서도 중요한 사건을 하는 게 1차장 예. 자리잖아요. 1차장도 역시 수사 좀 한직, 그러니까 뭐 승진이긴 하지만 수사 권한이 없는 자리에 갖고 4차장 고용곤도 고검차장. 네. 고검은 지검에서 해온 사건, 뭐 항고하고 이러면서 수사권을 휘두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보면은 그 밑에 수사팀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가야 할 길이 보이죠. 아, 초임 검사장들 가는 자리이긴 하니까요. 뭐 네. 꼭 그 인사 때문에 뺀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검사장 승진하면 첫 번째 예. 가는 자리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자리 이 모검차장. 보직 경로로 봐서 뭐 이게 더 실권을 주어지는 뭐 대검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송경호 부산고검장 부산고검장으로 같은 가는 거니까요. 경우에도 예. 다음 자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거나 아, 그럴 기획부장이다. 것이다 지금 추측하시는 왜냐면 거죠? 곧바로 날리면 주영아? 너무나 네. 명백해 도드라지니까 우회적으로 하는 것 것 같다. 지켜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최승병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경찰 출석을 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명복을 빈다고 얘기는 했지만 수중수색 지시는 하지 않았다. 이거 가짜 뉴스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제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22시간 조사 네. 받고 나갔어요. 오늘 아침 아침에 7시, 나왔습니다. 7시 반쯤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 조사는 한 16시간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네.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 없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말은 맞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진 않았죠. 네. 근데 바둑 반식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해병대원들한테 중간 지휘관들한테 바둑 반식 수색이라는 게 뭐냐? 네. 그거는 물에 들어가라는 걸로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슈트 뭐 아마 물옷 같은 걸 주든지 하다못해 밧줄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못 빠졌잖아요. 네. 그 여단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제가 보니까 해병대 사단장으로서는 지휘관으로서 부하 지휘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대대장, 일선 대대장들만 그렇죠. 지금 뭐 기소되고 했으니까 뭔가 좀 비겁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하는 게 본인은 네. 뭐 이렇게 충실히 조사받고 1.1핵도 없이 다 얘기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통상 왜 조폭 영화를 보면은 조폭 보스가 누군가를 처리할 때 살해하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안 담잖아요. 손 봐주라 뭐 그냥 손 좀 봐주라거나 다른 이미지로 뭐 그 친구 잘 있으라고 인사하는 게 네. 요즘 뭐 어떻다 얘기하면은 그 얘기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둑 반식 수색을 하라는 얘기는 일선 지휘관들이나 장병들은 수중수색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였는데 네. 본인은 나는 물속에 들어가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하면은 글쎄요, 저게 참 해병대 지휘관으로서는 뭔가 좀 참 적절치 못한 발언 아니었나 아하.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 사건 자체는 점차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관리관실하고 대통령실하고 뭐 20몇 차례 또 전화했던 내용들이 단독 보도가 됐는데 결국 대통령실 수사 여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뭐 특검이 네. 발족하지 않으면 사실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고 5월 여러 가지 28일 정도 언론에 될것 같은데. 흘러나오는 네. 정황만 가지고도 이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심증을 형성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진상 종사가 명백히 되는 건 다른 문제니까 이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정말 이거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면 헌법에 국방의 의무 지워야 됩니다. 어떻게 젊은 애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이렇게 개죽음을 당했는데 방치를 하고서는 아이들에게 군대 가라거나 뭐 국방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염치 없는 일이에요. 수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예.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경질 사실상 좌천 승진시킨 이유죠. 예. 사실은 그 나머지 김건희 여사 건은 대통령이 부인의 문제인데 대통령 본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최혜병 건은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구체적인 정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이 왜 직접 그런 일에 연루가 됩니까? 수사에. 그리고 안보실이 왜 수사 관련해서 끼어듭니까? 네. 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실, 안보실도 수사 대상이고 공직기관 비서관, 뭐 전직 비서관이 되겠지만 여기도 수사 대상인 거잖아요. 이 수사는 결국은 누구를 겨냥하나? 윤 대통령을 향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수사를 가장 잘하는 윤 대통령이 볼 때 여기서 왜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물인데 생물이 자유롭게 자라도록 놔두면은 위험하니까 생물의 싹을 자른 셈인 거예요, 사실은. 이 생물의 싹을 잘랐는데 그러면은 생물이 싹이 잘렸다고 그러면 싹이 안 나올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지켜보십시오.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들이 재임 중에 구속이 됐습니다. 다 그래 됐죠. 그러면은 그분들인들 아들들을 구속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이 구속됐습니다. 네. 이분들인들 자기 형님을 구속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본인에게 올라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했다. 이게 지금 이번 총선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언급하고 기자회견을 한 지 며칠 지났다고 사실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먹물도 마르기 전에 예. 또 인사장을 내면서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그대로 해낼 수 있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런 뜻을 받고 임명을 받았지만은 검찰 조직이 망가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까? 수사는 생물인데 예. 죽었다고 생각하는 생물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뭐 이 말씀이네요. 항상 검찰의 과정들 지나간 과정을 잘 더듬어 보면은 네. 인사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인사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이게 항상 끓기 직전 비등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물이 잔잔하죠. 네. 끓기 시작하면은 요동칩니다. 아하.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직 3년이 안 남은 대통령 힘이 세기 때문에 또 차기 검찰총장을 통해서 또 통제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검찰 조직이 항상 그렇게만 될까 좀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짧게 예. 정리해 주실 시간이 예. 다 돼서. 아, 네. 아까 좀 전에 하신 네. 말씀과 관련해서 사실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 검찰총장 간의 이원석, 나눈 예. 대화들 뭐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뭐 용산이 파악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뭐 저희가 이번에 털고 가야 한다, 소환이 필요하다, 뭐라는 거지.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제 중앙지검장 그 경질에 된 계기게 말입니다. 그때의 논의가 저는 이거 안 부를 수 없다. 안 부르고 무혐의하면은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 이건 털어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철저히 조사해서 어떻게든 그렇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싫은 거잖아요.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치겠습니다라는 수준의 얘기는 절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그것도 거죠. 싫은 거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그게 약속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이원석 총장이 소환하고 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얘기한 네.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손으로 처리하기는 안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수사에 맡기겠다는 얘기는 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수사가 생물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기소하거나 무혐의하거나 처리하진 않지만 수사를 통해서 끝내자. 얘기는 수사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 네. 그걸 알면서 약속대로인 듯 보이지만은 그 속에 뭔가를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네. 그 말을 못 받아들이는, 못 믿는 이유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왜냐하면 검사니까. 본인이 조국 네. 장관을 수사할 때 청와대 나는 이 정권에 대한 충심은 여전하다 뭐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을 비춰보면 그 말이 믿을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 인사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두 분 서초해 보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권율주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시네요. 네, 우리 의원님만 보면 제가 힘이 납니다. 또 일침을 또 해주시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지금 야당이
해병대 예비역들하고 함께 지난 주말에 특검 수용 촉구를 했고요. 네. 또 농성도 시작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촛불 전국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촛불 정국은 사실은 뭐 저기 시민 사회 쪽에서는 네. 이미 진작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조인을 하느냐 이거 하는 건데 지금이 상당히 이제 그 아주 계기가 되는 예.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진짜로 아직은 거부를 안 했으니까 네. 거부가 되고 그다음에 재결이 또 하는데 그게 잘 안 안 되고, 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22대 국회 가서 하고 그러고 나 또 거부하고 이런 정국이 계속이 되면은 무섭죠. 그 활활 타오를 가능성이 높죠. 말씀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뭐 거부했는 건 아니니까 네. 거부하게 되면 재의결을 가야 되고 네. 그 재의결 가면 17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7명에서 20명 사이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저기 네. 새로운 추경호 원내대표 만들어졌는데 그쪽도 뭐 일종의 친윤이니까 아마 그 가장 큰 뭐 미션이 지금 이제 재의결을 하는 거를 막아내는 걸 것 같은데 네. 아마 뭐 온갖 수단을 통해서 막아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반대하겠다고 얘기한 조경태, 안철수 의원 두 분이죠. 아니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21대에서는 반대하겠다고 재의결 때는 반대하겠다고 하겠다고 예. 얘기한 그 두 분 예. 빼놓고는 나머지들이 근데 이제 이겁니다. 지금 요번에 낙천한 분이 한 58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건 뭐냐면 이게 당으로서는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다 같이 나가자. 이런 건 하기 쉬워요. 네. 근데 이거는 다 같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면은 이제 저기 그 의결 정족수가 자꾸 줄어드는 네. 거기 때문에 모수가 그것도 못할 줄어듭니다. 거고. 예. 그것도 못하고 그럼 뭐 할 수 있죠? 다 참석해. 다 참석해서 그 대신 무기명 투표인데 투표니까. 거기다가 무기명으로 반대를 하도록 해. 그것까지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확인도 불가능하잖아요. 당론으로 아니 잡았다 확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하긴 네, 무기명이니까. 무기명이니까. 그래서 재의결, 재표결할 때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할 때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초선위원들이 농성에 나서고 하는 것도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한 65%, 70%의 국민들이 거부하면 안 된다. 거부권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그 민심을 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2대에 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 통과시켜라. 역사적인 순간에 21대 통과시켜라 그냥 21대에서 끝나면서. 우리가 그래도 할 일은 했다. 그리고 뭐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지금 아마 뭐 새로 만들어진 민정수석이 주석실이 좀 바쁘겠죠. 그럼 결국은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의원님 보실 때는 촛불 혁명 같은 그런 어떤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촛불 전국 아니 촛불 뭐냐면 전국? 이거는 예. 점점 뜨거워질 거니까는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를 아셔야 되는 게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실수하신 게 어떤 저는 거죠?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인다. 아니면 조건부라도 받아들인다라고 하셨으면은 조금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네. 특검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던 직접 말들이에요. 하셨잖아요. 예. 이게 딱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점점 더 이게 불 붙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에서 불 붙고 있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거는 꺼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뭐 청와대는 또 딴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청와대에서 딴 생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딴 생각도 있다는 거는 김건희 특검법과 네. 이거 둘 중에서 어느 거를 내주느냐.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약간 협상의 카드다. 그럴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두 예. 개를 다 왜냐하면 전국 국민들의 여론들은 네.
이게 이제 뭐 두 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끌면서 어느 시점까지는 이걸 끌자. 더구나 이제 끄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네. 최해병 관련돼서는 통신 기록이나 이런 아, 것들에 증거. 7월 달까지도 예. 상당히 증거 인멸도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뭐 여기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좀 끌어가지고 나중에 뭐 하든 간에 저는 그런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좀 읽혀져요. 읽혀진다. 네.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기자회견에서는 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네. 검찰이 지금 소환하겠다 이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곰찰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곰찰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네. 네. 검찰님들 곰찰이 되십시오. 아, 제가 검찰이라고 얘기했군요. 검찰입니다, 검찰. 네. 네. 아니 그것도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하기에 지난주에 네. 생각하기에 제가 딱 지적하기에 이거는 기자회견용이다. 기자회견에서 나가서 검찰이 이제 조사 제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특검 거부하겠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검찰이 검찰 입장에서는 자 특히 이제 나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네. 현직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는 이것도 해결 못하고 나가는 건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제 뭐 여러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플러스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의 앞날을 걱정하는 검찰. 네. 그 다음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이제 윤석열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죠. 네. 김건희 내놔라. 김건희라도 내놔라. 하나라도 좀 주라. 하나라도 내놔라. 네. 그러면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갈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소환조사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냥 이제 서면조사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소환조사 한다 그러면 소환조사에 얼굴이라도 내밀었지 않냐. 그럼 거기서 요새는 포털라인까지 자기네들 다시 부활시켰으니까 거기서 처취한 모습과 뭐 이런 거 하고 나면은 거기서 뭐 하면서 특검까지는 좀 안 가게 한다라든가 저는 하여튼 간에 그런 꼼수를 끊임없이 쓰고 지금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꼼수 중 이것도 안 하나가. 넘어요. 근데 이것도 안 넘어갈 거예요. 안 넘어갈 것이다. 저는 안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알아야 되는 게 최병 사건에 네. 관련된 거는 우리 가슴에 응어리예요. 너무너무 응어리예요. 이거 가지고는 내가 정말 애들도 못 보내겠다. 군대도 못 보내겠고 정말 이런 꼴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거의 이런 상태라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한두 개냐 문제가. 네. 그 문제가 한두 개가 지금 뭐 잠깐 하고 조금 피하고 이거 가지고 될 일이냐. 제대로 조사받고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포털라인에 쓰고 그래야 된다. 이게 대통령 부인이라고 모든 거 다 봐주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권을 쓰러뜨릴 수 있는 도미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요. 이건 미운 털도 아니에요. 미운 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있잖아요. 억울한 거. 왜 예. 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거 도저히 못 보겠다. 이제는 이 꼴을 못 보겠다라고. 넘어갈 수 하면 없다 이거 진짜로. 넘어갈 수 없다. 예. 저는 그 지경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좀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 네이버 라인 사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뭐 조국 혁신당 대표 네. 독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황이야. 정말 뭐냐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윤석열 정권은요. 네. 왜 이렇게 일본만 되면 껌뻑 죽는 거예요? 예. 왜? 미국에도 껌뻑 죽지만 일본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은 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건 처음에는 야 이건 무슨 미국에는 IRA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요만큼도 거지를 못하더니 아니 왜냐하면 이거예요. 나가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하면서 거기서 해외 언론들의 문제점도 제기하고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문제 제기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뺏겼으면은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아직 그렇게 뭐 소국이니까 약소국이니까 네. 뭐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뭐 저걸 할 텐데 일본에는 왜 그러는 겁니까? 아. 일본에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때 그게 뭐였죠? 문재인 대통령 때 소부장, 화이트리스트. 그거 예.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예.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경제력으로 이걸 넘어설 수가 있다. 네. 근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이거 보세요. 왜 후쿠시마 이거 넘겨주는 겁니까? 방류소 하는 거. 네. 이거 돈도 한 푼 못 받고 손해배상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넘겨줍니까? 거기다가 저기 해외 증용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다 기업에서 저기 정부에서 돈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 일본 기업들 그대로 다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하더니 이거 지금 와가지고 독도도 넘보고 있는데 아하. 독도는 우리의 진짜 영토라면은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이버 영토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른바 글로벌 경제에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인 게 이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하면은 뭐 우리가 싸우기라. 아니 근데 왜 내주냔 말이야 도대체. 다 줬는데 이것까지 뺏기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왜냐면요 뺏기는 게 아니라 이건 내주는 거예요. 아, 내주는 것이다. 아니면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 예. 나온 말이 예. 거기 유진 초이가 하는 말에 정말 좋은 말이 있어요. 그 조선의 강요한테 그 얘기를 해요. 외교부 장관한테. 자 빼앗기면은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주면은 못 찾습니다. 아. 그 말이 네, 저도 저는 기억이 정말 납니다. 그 말이 기억납니다. 너무너무 그 가슴에 사무치거든요. 예.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라인을 왜 우리가 이건 뺏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도요. 솔직히 처음에 문제가 된 게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처음에 봐가지고 자료 유출이 있잖아. 개인정보 유출.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로 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신금 부과했었잖아요 이제까지.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야후에 그걸 다 팔라고 그러느냐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지분을 얘기를 그걸 하면, 예. 갖다가 총무성이 나서서 얘기하냐고. 그리고 그 총무성의 대빵은 누굽니까? 상이 네.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고 후손이라고 하네요. 하는 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내줍니까? 내주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국 대표 그 독도 가는 건 잘하는 걸로 보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뭐 일정 맞춘 건 아니라 네이버 확인하던데.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조국 대표로서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가셔야 생각을 됩니다. 해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아니 그거는 다른 사건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독도에 네. 아니 우리나라 뭐 시의회 의원이 간다고 그래도 그러고 주권 또 침탈 뭐 소리 들었습니다. 주권 침탈 소리 같은 소리나 듣고 네. 그때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더니 그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여권을 없애자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관광을 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만 내버려둡니까? 이럴 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는 포지션이 달라요. 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만약 움직인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상당히 이제 커진다는 여러 가지가 거죠. 커질 예, 수가 예,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신중하셔야 되는 거고 조국 대표는 그런 점에서 선명성을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쇠빙선 잘 가셨네요. 쇠빙선으로 앞에 잘 돌진해서 가셨네요. 가고 있는 모습과 네.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렇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아마 중요한 정치 일정 하나가 있는데 국회의장 경선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좀 정리가 좀 되는 모양새예요. 조정식 후보가 추미애 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결국은 추미애 우원식 2파전이 됐는데 아니요. 추미애 우원식. 죄송합니다. 추미애 우원식 2파전이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추미애 추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원식 의원도 그냥 드롭하는 게 맞으신데. 네, 드랍을 근데 한 건 그거는 아직은, 뭐 네. 안 하시는 거 보면은 아니 왜냐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네. 저는 경쟁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니 혹시 뭐 오늘 내일 원래 15일 날인가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원식 의원이 혹시 드롭하는 것보다는 거기까지 가보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분위기는 대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국회 22대 국회의 개혁국회. 더군다나 저는 이런 일들이요. 네.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근데 지난주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이건 저절로 나서는 안 되겠다.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조금 강성으로 보여서 걱정은 되지만 개혁국회로 가야 되겠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자회견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군요. 그럼요. 그러면서 거기서 특검 거부하는 거 예. 형국 보면서 이런 라인 사태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리고 그 외에 뭐 여기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저는 뭐 제일 끔찍한 게 이 PF 곧 문제 부동산 네. PF 곧 이제 터질 건데 네. 제일 걱정되는데 하여튼 지금 막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아니, 역할을 지금 할 이제- 수 있는 사람이 추미애 아니 지금 당선인이다.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뭐 원내대표 경선도 끝났지만 예. 그리고 비대위도 구성이 비대위원장도 되고 했지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설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없어 보인단 말이죠. 아, 국민의힘은 그렇다는 거죠. 네, 아니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하. 뭐 여기서 하면은 국회가 제대로 이거를 좀 맞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크게 네. 문제가 있을 땐 이거를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래서 추미애 대세론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뭐 우원식, 정성호 다른 뭐 분들 얘기가 더 많았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네. 대세론으로 간 것이다. 대세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 지금 다 뽑혀져 있고 국민의힘도 어제 지금 비대위원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심 없어요. 아, 친윤 1세계다 평가를 아니 있는 것 뭐 같기도 친윤 하고. 일색에 유일하게 네. 김용태 위원 하나 네. 좀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집어넣었다는 거 외에는 뭐 이게 뭐 비대위가 네. 기껏해 석 달, 2달 아니면 석 달 갈 비대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큰 의미가 없고. 근데 큰 의미는 있죠. 저쪽에서 특검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그 특검을 막기 위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소빙선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는 별로 없다고 봐요. 여야 원내대표는 이제 추경호, 박찬대이고 또 당대표는 이제 남아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임에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상당히 친명에 가까운 정말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여러 원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도 저걸 했어요. 아니, 꼭 지금 당대표를 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앞으로 가야 네. 되는데 좋은 것이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거는 영수회담의 뒷얘기가 나온 거하고는 네. 맞습니다. 영수회담에 관련돼가지고 이른바 비선 라인에 비선, 네. 있는 네. 여러 가지 뭐 회유와 여러 가지 뭐 일종의 공작질 아닙니까? 그런 작업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버텨줘야 되겠다. 야당이 뭐 이제 거대 야당인데 이걸 버텨주는 리더십이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1대 국회 하반기에 이제 대표를 했으나 네. 사실은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당대표 나가라. 우리가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흔드는 거. 그다음에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흔들고 검찰에서 흔드는 거. 네. 이 와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이번 총선을 치렀단 말이죠. 그러면 대승을 거뒀고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국가적인 여러 가지 불안 사항이 예. 있고 대통령의 리더십은 너무나 흔들리고 있고 정부도 이걸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당도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 항심이 없어요. 여당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이럴 때 야당의 리더십이 좀 확실한 사람이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좀 저도 기대는 되는 바가 있어요. 그동안은 솔직히 사방에 내부의 적들 때문에 일을 사실 제대로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제대로 못한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22대 국회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야당의 구성 자체가 약간은 예. 그러니까 어떻다고 그런 게 보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22대 국회 개혁 국회 과제들이 많고 윤석열 정부를 대응하자 또 받쳐줘야 하는 이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도 저도 조금은 동의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본인이 결정하셔야죠. 그렇게 되면 뭐 이건 뭐 얘긴 한데 추미애, 이재명, 박찬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국 대표, 조국 또 대표까지. 이준석 대표. 이주 대표. 아주 뭐 이름이 뭐 쟁쟁합니다. 쟁쟁합니다. 다 국회 반윤들입니다. 22대 국회 구성원들 네. 나오는 사람들이 쟁쟁한데 네. 자 여당도 한번 살펴보면 여당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것도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한동훈 개인으로서는 네. 안 나오면은 잊혀질 거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윤석열의 리더십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 그러면 좀 뭐 이른바 아무래도 조금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이 네. 있어야 되는 거. 자기 대권 주자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이제 되게 국힘의 내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권에 조금 가까운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그게 대세론 있는데, 같은 거네요. 대세론 같은 게 아예 네. 워낙 거기에 그냥 싹 엎드리니까요. 네. 근데 이게요 이런 게 굉장히 있을 거예요. 일단 한동훈이 되면 야당의 리더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니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요? 예. 여당이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하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한동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윤석열과의 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국힘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국힘이 더 흔들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대권 주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한동훈이 솔직히 같은 검찰 출신이고 예. 오히려 지난 총선에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대권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심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한동훈 개인의 컨텐츠에 관련된 거죠. 이 내공이 이른바 정치인으로서의 내공을 그다지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게 과연 선출직 당대표가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기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국힘에서 고심하셔야 될 거고 그거는요 지금 유망하다라고 하는 유승민이나 네. 아니면 한동훈이나 똑같은 사정이에요. 근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훈련된 정치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죠. 네.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국힘으로서는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실 측에서 네. 한동훈은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방해 공작할 것 같은데요. 방해 공작할 것이다. 조금만은 안 돼. 뭐 이럴 것 같은데. 사이가 좀 뭐 이번에 기자회견 때 질문도 했는데 그 뉘앙스를 봤을 때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러다 마지막에 또 다시 야합이 될 수도 있어요. 야합도 또 합칠 수도 있다. 아니 비선 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손 벌리는 판인데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그러네요. 엎드린 거 아니에요? 매달린 거 아니에요? 차기 꽃길 깔아주겠다는 네. 둥. 아유 좀 말도 안 되는 정말 불쾌한. 그 비선은 뭐 논란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거의? 저는 여기서 한국일보에 네. 그게 나왔을 때부터 맨 처음에 저는 그거 보자마자 네. 막 토가 나올 것 같았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실에서 들어오세요라고 네. 하는 게 딱 한 줄이 나와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왜 이 소리가 안 나옵니까? 저는 이제 지금 한성득 교수와 이명백 교수가 네. 모든 게 100%가 다 진실이라고 보지는 않으나 그 골간은 아하.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는 맞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왜 얘기 안 하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공식 라인이 아닌 것 같은데 공식 라인 그래서 비공식 라인이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 안에는 네. 비공식 라인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 아닙니까? 뭐 예컨대 뭐 지난번에 YTN 뭐 보도되고 뭐 TV조선 보도되고 뭐 그런 그 박영선, 양정철 보도될 때 그때처럼 네. 지금 저거 하면 김건희 라인 아니에요. 지금 이른바 보수 언론이나 네. 특히 조선 쪽에서 네. 김건희 라인을 다 치워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른바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전화를 건 것이냐. 예.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뭐 대통령께서 그런 거 얘기한 적 없다 뭐 오늘 알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부인을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 사람들 다 치워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그게 나온 게 말이 됩니까? 이 함성석 이명백이 나와서 그런 언론 플레이 한다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 누군가 다시 비선 라인에서 뭔가 작업한 거 아니면 그거 못 나와요. 작업한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그런 거는 몇 년 있다가 얘기하는 거고 바로 그거 보도하는 나오더라도 저거 하는 거 그건 누가 그거 언론에 흘려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출마하겠죠? 아 그냥 뭐 저는 그냥 지켜는 안 보고요. 아, 예. 그냥 귓등으로만 듣고 있겠습니다. 귀등으로만 듣고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침도 아주 강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코너가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해문 스님 나오셨고요. 자, 오늘은 김신권 아주대 의대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양희삼 목사님 개인 사정으로 3주 동안 우리 교수님 함께 하실 건데 아주대 의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네,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중요한 네. 그 교육의 틀이 있습니다. 아, 세 가지나 됩니까? 네. 의료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학을 가르칠 때, 의학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의학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지식, 의학 지식이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술기. 아하. 기술. 그렇죠. 술기. 이제 실제로 할 줄, 어. 의과대학은 이제 실제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제- 두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 지식만 갖고 되는 네.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할 줄 알아야 예. 의사가 되겠죠. 예.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의사가 된다고 말할 수 없고 예.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전문성입니다. 아, 전문성. 근데 이 전문성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예. 거기에 이제 의사로서의 자질, 윤리, 인성 또 모든 그 됨됨이가 사실은 전문성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 인성 이런 게 그렇습니다. 전문성에 들어가 있군요. 그럼요. 네네네. 이게 다 갖춰져야 훌륭한 의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의과대학 교육은 그렇게 예.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기초 중에서 네. 저희 같이 이제 의료인문학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분야들은 네. 역사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뭐 윤리나 이런 것 인문학적 그 측면들을 아. 다루는 그런 의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문의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료인문학이라고 네. 하기도 하는데 인문학과 의학의 일종의 그 결합으로 어허. 만들어진 예. 그 독특한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를 담당해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고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의료나 의학을 바라보는 또 그걸 그렇습니다. 알려주는 그 네네네.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명확하게 제가 딱 알지는 못하지만 되게 중요하고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맞죠? 되게 필요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의사 저희도 뭐 제가 법조인이긴 하지만 이게 법조 윤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잘 좀 간과하는 부분인데 아마 지식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어떤 전문성 중에 그런 인성 부분이 어떤 인문적 부분이 매우 필요하지 않나. 그러게 난해해가지고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진료 받으러 가면 이게 예. 맞는지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정말 이게 좀 와닿는 의사들이 있고요. 네. 약간 저분은 난 싫다 이런 의사가 있는데 그것도 인문학적 얘기 좀 나눠보면 뭔가 좀 더 있는 사람이 의사도 있고 아닌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네. 집단, 뭐 이제 승려라든지 네. 목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네. 법조인이라든지 네.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들의 헌장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헌장은 빼고 예. 인간의 눈으로 맞습니다. 본다면 맞습니다. 의사도 인간이고 뭐 예. 승려도 인간이고 예. 법조인도 다 인간이고 다 인간이죠. 인간이기 예. 때문에 그 모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모순적인 사람들의 그 모순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의료 인문학의 영역일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 모순성을 치료하는 예,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아주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지만은 40개 의과대학이 이러한 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 이거는 네.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거군요. 필요합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의과대학은 모든 의과대학이 인증과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이 미달되면은 심지어 문을 닫게 되는 뭐 학교가 있었죠. 서남대 서남은 의대가 문 그런 닫았죠. 케이스를 보면 예. 네.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의료인문학 또 인문의학 이 분야가 굉장히 기준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전환점이 이제 옵니다. 네. 지금 이미 그런 전환점이 오고 있고요. 아하. 이제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더욱더 이 중요성이 더 우리에게 대두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학문이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자, 지금 의대 증원 이거 관련된 논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인간의 양면성, 뭐 네. 전문의 양면성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랑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 의료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입장에서 의대 증원하고 있는 정부의 추진, 또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꽤 오랜 동안 외국에서 네.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좀 특이하게 저는 네. 이제 영국하고 미국에서 살아봤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의대 증원 문제를 네.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도 하고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네. 주셨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네. 제가 환자였다면 혹은 환자라면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네. 좋겠고 그것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제가 미국하고 영국에서 살 때 그 의료 시스템에 상당히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영국, 미국 상상이 갑니다. 좀 정반대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느낌에. 예.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 시스템의 중간 한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정도를 느낌이 그래요. 네네 예.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아주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데 사실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아. 가장 저는 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저같이 이제 환자들에게 굉장히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감히 단언을 하는데 네. 이건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전달 체계, 병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거 하고 보험이 전부 사적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이 국가 보험이 없고요. 지금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동차 보험처럼 국민들이 사적 보험들을 선택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차별적이에요. 네.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뭐 차별적으로 돼 있습니다. 뭘 커버해 주는지도 잘 모릅니다. 예, 어떤 게 보장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예. 선택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은 차별적이진 않고 거의 평등한데 네. 미국은 의료보험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게 좀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그 의사들도 사적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꽤 오래 살았지만은 보험이 없이 살았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네. 그 실제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는데 네. 반대로 영국은요 보험과 또 의료 전달 체계가 전부 공적 체계입니다. 너무 국가적이에요. 모두 너무 공적이죠. 네. 공적 체계입니다. 네. 영국은 이제 NHS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험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의사들은 이제 공무원 같죠. 공무원입니다. 유럽이 거의 그런 시스템인데 병원에서 돈을 내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병원 가서 돈 낸다는 개념이 없어요.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보험을 내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네. 암이든 무슨 가벼운 병이든 다 그 안에서 다 해주는데 그럼 영국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좋을 것 같지만 열심히 안 하죠, 그 의사들이. 네 그리고 전문의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게 GP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반의를 만나서 이렇게 전문의한테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네. 걸리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네. 심성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이해하기 없는. 어려울 겁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건데 의료 보험 시스템은 공적이고요. 네. 의료 전달 체계에는 사적인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 체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의료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하고 또 가장 높은 질의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게다 어떻게 획득했던 두 마리를 아주 잡았던. 어렵게 예. 잡아 놓았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조그만 질병이나 가벼운 질병에도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네.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없죠. 찾아볼 예. 수 없고 우리나라 전문의들의 수준이 전 세계적인 그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거는 좀 이것은 일종의 그 어려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주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그때 실행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긴 역사를 몇십 가지고 년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해서 만약에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아,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럽 쪽으로 가기보다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미국 쪽으로 높아진다. 가겠죠. 그래 되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는 이것도 이중적인데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 병원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의사들은 시장 경제 체계로 운영이 그렇죠. 돼요. 병원이나. 그러니까 이제 전공을 선택한다든지 네. 아니면 병원을 개업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시장 경제입니다. 하지만은 영리 추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하는 또 비급여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위태로운 시스템을 무엇인가 건드리고 뭔가를 그렇죠. 변화를 크게 준다는 것은 변화가 2,000명 증원하는 거는 되게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이제 이거를 비가역적 변화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벌써 비가역적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학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비가역적 변화를 만들 때에는 아주 엄청난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하고 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아하.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가역적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스님도 뭐 오래 계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제가 이제 뭐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을 분석해야 이제 네. 이 의료 개혁 문제를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쓰시는 말이 카르텔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부터 뭐 네, 노동 카르텔 그리고- 무슨 카르텔. 근데 이건 네. 굉장히 본인의 신념과 연결돼 있어서 본인은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이 카르텔을 깨야겠다라는 예. 걸 여러 차례 뭐 수십 차례 가까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깨고자 하는 카르텔도 본인이 뭐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하자면 교육, 의료, 네. 노동, 뭐 연금 개혁 연금 이렇게 개혁. 네 가지 네. 카르텔을 본인이 깨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의료 대란 문제 저는 이 네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깨부수고자 하는 네. 카르텔 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이 문제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의료 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머지 예. 세 개를 보면 이를테면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이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교육 카르텔을 깨겠다는 네. 거고 학원 위주의 예. 노동 개혁 그럼 뭐 민주노총 파업 안 된다 이런 거일 거고 연금 개혁은 잘 안 돼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기시겠다 그랬고 의료 개혁은 하다가 지지분해주고 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 저항에 직면하면 이걸 개선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수십 차례 카르텔을 깨는 것에 대해서 말했고 상대편이 어떤 반발을 하든지 간에 검찰에서 단련한 그 뚝심으로 좀 물어붙일 거기 때문에 이 의료 개혁에 대해서 뭐 증원에 대한 인원수의 가감은 있을지언정 이 부분 자체는 아마 대통령이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스님이 대통령이나 뭐 영부인 김건희 여사 가장 뭐 분석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관심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분석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물러서거나 타협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예, 애초에 예. 카르텔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카르텔을 깨는 거하고 예. 의료를 개혁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가? 다른 문제라고 봐야 과연 되겠죠. 그것이 정말 네. 선생님 좋으신 말씀이에요. 좋은데 그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일반 의료 사용자 환자의 네.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더 좋아지겠는가? 네. 의사 숫자가 늘어났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저도 그렇지만은
실력 없는 10명의 의사보다 명의 한 사람에게 진료받기를 사실 원하는 그래요. 게 사실이지 사실 않습니까? 다 똑같죠. 예. 그렇죠. 의사 숫자를 많이 늘렸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그 의사들의 질이 떨어진다면 의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고 예. 그 교육이 점점 부실해지거나 의료 전문의들의 수준이 낮아진다면은 그건 정말 그 좋지 않은 개악이 될 텐데 카르텔을 깨서 뭐 깨는 건 좋지만 과연 뭘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는가? 제가 늘 듣는 얘기는 OECD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적다라고 그 얘기는 항상 얘기만 하죠. 항상 하는데 항상 하죠. 제가 아까 어렵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OECD, 미국, 영국 다 그렇습니다. 의사 네, 숫자랑 상황이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체계에 따라서 맞습니다. 제도에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의사 숫자를 간단합니다. 그 NHS에서 의사 숫자 늘리면 되거든요. 네. 공무원이니까 뽑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냥 늘리면 됩니다. 예. 이 전공도 사실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굉장히 많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전문의 비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냥 국가에서 하면은 카르텔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국가에서 다 정리하면 되는 건데 그러나 그렇다고 했을 때 근본적인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문제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 생각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여러 가지 발언을 종합하면 시사점이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5.18을 제외하면 전두환도 잘한 게 많다 이런 얘기한 예전에 적이 후보 있어요.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두환이 뭘 잘했냐라고 할 때 그 5060에서 잘한 것도 물가 안정부터 등등등 있는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시고 사회자님도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89년도부터 전격 시행됐는데 그럼 그 입안은 이미 50 정권의 그렇죠. 50 마지막에서 맞아요. 예, 네. 해가지고 88년도 89년도에 시행했는데 그렇죠. 이 의료보험의 전면적 적용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갔어요.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안정화돼서 이제 대대적인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대입해가지고 저가의 의료보험과 양질의 서비스라는 것을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두환이 5.18 빼고 잘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그때 이걸로 민심을 얻었다면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집권의 하반기에 있어서 의료개혁 이걸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돌려야겠다는 어떤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의료개혁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포기하지 생각해요. 않을 근데 저는 것이다. 예. 그거를 민심을 얻을 수 있으면 혹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그 건강의 위협을 많이 진짜 큰일 났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원래 우리가 전공의가 빠지고 원래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 지금 환원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이 오히려 약간 과도한 시스템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국민들이 지금 이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씩 맛을 보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장기화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비가역적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이러한 불편함이 일상이 되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료 개혁을 통해서 민심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 가능할 것인가? 쉽지 않다. 예. 그렇죠. 지금 불안감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되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의사 파급이 될 겁니다. 단체들이 양보하거나 물러설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우리 스님 보셨을 때는? 그렇죠. 의사가 양보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게 정부의 뜻이겠죠. 정부의 뜻인데 뜻이겠죠? 의사가 양보하냐 마냐는 그 정부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 지금 이게 재판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2심이 지금 오늘 내일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래요. 법원이 또 이런 걸 다 결정한다는 게 판사 한 명이 다 극단적인 제가 설명을 하면 판사 한 명이 오케이 정부가 잘했어. 오케이 의사 말이 맞아.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맞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차된 거를.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가 왔는데 미국은 워낙에 이런 문제들이 소송으로 다 결정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영향도 많이 주고요. 판결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파급 효과가 거의 시대를 가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미국처럼 어떤 소속 만능인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네.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충분히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으로 가기 이전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단순히 국민과 정부가 아니라 네. 의료계도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랬었어야 그게 돼요, 안 된 사실은. 것이 사회적 영향이 부족했다.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면 사법 체계로 그것이 넘어갔을 때 그래요. 어떠한 그 판결이 내리든지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승복하는 분위기와 또 이것이 정말로 어마무시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판결이 나온다는 신뢰 네.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 저는 미국 같은 경우처럼 뭐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그런 일도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다고 네. 보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법 그런 시스템이 상황인가요? 네 그렇게 이거 결론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저는 네. 결론 어떻게 나든 간에 정부도 다시 대법원 올릴 거고요. 의료계도 대법원 올릴 것 같아요. 네. 인용되든 뭐 기각되든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의료계가 정부의 그 2,000명 근거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하니까 정부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무분별하게 공개 자료를 공개하느냐. 그러니까 정부의 저기 상황이 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왜 또 이런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는데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걸 주저하는 정부의 모습 이런 모습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일단 예. 이 가처분과 관련돼서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가처분과 관련돼서 이게 본안이 아니고 가처분인데 거의 본안 같아요. 네, 그때. 본안 같아. 근데 1심에서 이미 가처분 기각됐던 사건에 네, 네, 이제 네. 고등법원에서 와 있는 건데 1심에서 이제 기각했고 2심에서 올라와 있는데 뭐 이게 저는 뭐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을 왜냐하면 것이다. 행정제도에 대해서 아직 진행하지 않은 행정제도에 대해서 그 학생과 교수들이 의사들이 이거를 정지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있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일단 뭐 의사와 그 정부 간의 갈등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는 맞겠죠. 예. 그래서 뭐 별로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계속 공방이 있을 거니까 그건 별개로 하고 이제 이 의사 대란과 관련돼서 이제 공격하는 쪽, 정부를 공격하는 쪽 혹은 대중들이 이제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의료 대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있는 의구심 중에 하나가 2000 윤석열과 2000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런 왜 소문들, 2000 왜 명이냐? 2000명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2000을 행운의 숫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 끝에 2000공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이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한간의 소문처럼 2000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운의 숫자고 2000공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2000명 증언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마 의대 증언은 계속해서 요구되어 왔던 정부가 좀 증언하려고 했던 게 그 십수년간 어느 정부는 문재인 정부도 네, 몇백 명 있었는데 올리기로 했었어요. 예. 그것이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서 하지 않고 전격적인 2,0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많이 앞으로 다툴 거라고 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가 이 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전면적으로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갈등은 제가 볼 때 해결 안 나는. 자, 어쨌든 예. 의료 공백으로 해서 환자 피해 저 주위에도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크고요. 또 나아가서 지금 내년에 대학 입학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뭐 어떡합니까? 의대를 공부를 해야 되나 말이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빨리 지금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습하는 게 맞는지 해결하면 맞는지 그 얘기를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네. 2,000명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어떤 그 무속적 사고에서 나오지 않았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국가의 정책이 그런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물론 모든 국가의 정책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근거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또는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정도는 되어야 그것이 본인의 자기들의 어떤 네. 그 뜻과 맞지 않아도 승복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뭐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필요하면 의사 정원도 늘릴 수 있고 혹은 정원 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사 정원 문제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문제인데 숫자가 그렇게 정해졌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혹은 줄이거나 느리거나 2,000명 더 늘릴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은 네. 가능한 것으로 열어놓고 우리가 했었어야 하지 이것이 정해진 상황에서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의료계에서는 특히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뭐 전혀 네네, 아무도 안 받아들이고 그것을 있죠. 예. 그 모든 숫자를 다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졌거든요. 내년도 입시를 바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회적 그 여유를 가지고 여기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다 가지고 이런 첨예한 대립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한 발씩 물러서서 네. 조금 더 지연하는 아하. 결정을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조금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첨예한 대립으로 계속해서 갈 경우에는 우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네. 비가역적인 그 충격을 혹은 그런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전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우리가 서로 양보하는 한 발씩 정원을 고려하고 증원을 고려하는 조건으로 그 시간을 연기한다든지 지금이라도 양자 측이 서로 좀 한 발씩 물러나라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숫자를 2,000으로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좀 여유 있게 생각한다면은 혹은 시간과 숫자를 정해놓은 상황에서 며칠 안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강압적 태도가 아니라 한 발짝씩 물러서면 충분히 필요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임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견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4대 개혁의 네. 입장에서 의료 개혁을 다룬다면 그 노동, 연금, 교육도 다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 돌파했습니다.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 의료 문제가 이제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떨어지면 여세를 몰아서 단발에 의료 개혁을 돌파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예. 물론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 최근에도 개혁이라는 것에는 항상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거 본인이 직접 본인이 발언하셨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저는 의료 개혁을 강력하게 뚝심으로 그 밀어붙이는 해결책을 모습이 있지 않을까. 말씀해달라니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로 아니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처분 기각과 동시에 대통령 결행할 겁니다 아마. 밀어붙일 것이다. 예, 여세를 몰아서. 의사 단체가 뭐 물러설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걱정이죠. 알겠습니다. 결론을 못 지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벨라코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푸틴 대통령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집권 5기 시작을 했는데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 방문을 했습니다. 네. 아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얘기도 좀 할 것 같은데 두 정상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좀 전해지는 바가 있을까요? 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네. 정말 하루 종일 회담을 했어요. 네. 처음에 소인수 회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까지 중간에 또 산책하면서 저녁에 산책하면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온갖 얘기를 다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수교 75주년이라는 어떤 기념을 하면서 양국의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이야. 이게 시대 전략, 네. 전략은 예. 전면적 전략 네. 협력 동반자 관계. 그러니까 네.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였는데요. 저는 이 말에서 그냥 되게 이 양국의 관계가 역대 최대로 밀착을 했다라는 걸 대외 만방에 표기를 했구나라고 네. 보여지는 게 일단 신시대라는 건 뭐냐면 시진핑이 들어서서 자신의 시대를 규정한 게 신시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시대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시대라는 걸 넣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은 소련 시절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 약간의 갈등도 있고 서로 견제하는 사이였다면 네. 시진핑 시대 들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가는데 일단 전면적이고 전략, 협력하고 동반자까지 간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밀착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에 화답을 해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와 발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두 지도자 다 이제 연임하고 또 이게 계속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딱 만나는 것 같아요. 둘 다 편안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요. 네. 네, 사실은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많은 평가가 나와요. 사이가 그러니까 좋지 않다. 예. 일단 국익부터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지금도 뭐 지금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된 거지만 언제나 정말 언제나 아무 때나 이거는 깨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나라는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훨씬 더 간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중국 외에는 러시아랑 놀고 싶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말을 쉽게 하면. 예. 그래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두 당연히 정상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말은 오갔는데 네. 실제로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사인한 그 서류를 문서를 보면 서문을 보면 네. 정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이 제일 큰 거는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미국의 스위프트를 이제 막아버렸기 위해서 중국이 러시아를 오일이나 가스를 살 때는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주고 있어요. 네. 거의 3월 기준으로는 80%에 넘는 거래량이 지금 막혀 있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아무런 언급조차도 없었고. 중요한 얘기인데 안 나왔다.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알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얘기도 안 나왔고 이런 긍정적인 거래 얘기도 안 나왔고 그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지금 우리 교수님 좀 짚어주셨는데 좀 공교롭게 지금 미국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폭탄 관세. 어쩌면 미국한테 이 중국하고 러시아는 똑같은 입장이 좀 아닌가. 저 전선이 좀 구축된 거 아니냐. 이거 말고 또 더 의미를 부과할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얘기, 구체적인 얘기 안 나왔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만남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보여주기식이라는 네. 거죠. 일단 그 지난해 3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갔던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집권 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방의 형식으로 중국을 왔죠. 그렇죠. 자, 이거는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실속보다는 자, 미국과 서방 국가를 한 전선으로 놓고 거기에 상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힘을 합치고 있어요. 보여주기. 당연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서면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그 안에 그 얘기가 있어요.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반대한다. 미국은 냉전적 사고 방식과 진영 대결을 견지하고 있고 지역 안보와 안정보다는 소집단의 안보를 더 중시해서 지역 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은 그런 행위 중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 있거든요. 양국 얘기는 없고 그냥 미국 얘기만 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고 우리 글로벌 예. 사우스와 함께 힘 합쳐가지고 니들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부추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냉전적 사고의 또 한 축을 구성하는 건 중국하고 러시아란 말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 힘이 이렇게 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그 푸틴이 방문하기 직전에 시진핑 주석이 어딜 갔다 왔는지를 봐야 돼요. 프랑스 저희가 갔다 그렇습니다. 왔죠. 프랑스와 세르비아, 헝가리 방문했단 네.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푸틴은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회원국들한테는 가면은 바로 체포당해서 못 가요. 네. 예,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는데 그나마 제일 큰 나라 중국 아닙니까? 거기를 가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저기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이득을 취할 건 취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서방 국가하고 완전 척을 지을 이유는 없어. 그리고 중국의 목적은 러시아하고 달라요. 네. 뭐냐면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는 미국에 상응하는 강대국이었지만 너네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 쪼그라들었잖아. 지금 중국이 예, 그 사이에 중국은 엄청나게 미국하고, 미국에 대적할 정도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내부의 꿈은 훨씬 커요, 속내는. 우리는 미국의 자리를 대체할 패권 국가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우리가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선 러시아하고도 살짝 관계, 그리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하고도 관계 잘 유지해야지. 이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거든요. 이번에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파리 올림픽 계기로 전 세계 휴전 촉구할 준비가 돼 있다. 요거 푸틴한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촉구할까요? 앞으로? 당연히 아. 안 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평론가님이 정말 아주 중요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이 바라보는 세상과 러시아가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요. 다르다. 일단 러시아 내부적인 나레이션이 뭐냐 하면 러시아가 있고 전 세계와 싸우고 있다는 프레임이고 중국은 굉장히 나라별로 케이스 바이 케 이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랑 싸울 만한 그런 판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유럽이랑 절대 싸우고 싸울 싶진 필요가 않고 없죠,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많은 거래를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틀에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를 도구로 쓰는 게 되게 유용해요. 네.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생긴 전쟁이 중국이 더 불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익한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밸런스를 균형을 굉장히 지금 기묘하게 잡고 있어요. 중국이. 중국이.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죠. 러시아 입장은 지금 어차피 중국 말고는 다른 없죠. 같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예. 최대한 물고 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예. 사실 너네 러시아하고 밀착해가지고 우리를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 중국의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봐, 얘들아. 러시아 니들 말 안 듣잖아. 근데 나는 러시아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중재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니들 입장 대변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맞네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아주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고 있다고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푸틴 대통령이 지금 중국 말고도 북한도 지금 연내 방문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공조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삼각동맹 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관계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이 세 나라의 관계는 동맹 국가라기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이거는 정말 상황적인 동맹이지 실제로 막 그렇게 국익을 바탕으로 하는 동맹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 왕따들이 이렇게 뭉친 거지. 왕따가 뭉쳐 있다. 예. 뭔가의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예. 뭐 물론 지금은 아직은 지금 이 시각으로는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지 아직은 예정이 안 되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갈 것 같긴 해요. 갈 것이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러시아도 갔었기 때문에 푸틴도 지금 어차피 하얼빈 가지는 갔었기 때문에 아마 갈 것 같기도 만날 한데 수도 있다. 근데 예. 그게는 우리가 과장 평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푸틴 집권 5기를 이끌 내각도 지금 임명이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저도 이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이 경제통으로 불리는 안드레이 벨로소프 일부 총리 인사를 앉혔거든요. 혹시 아는 분이십니까? 일단 러시아 내 정치적인 판에서 네. 잘 모르는 사람이긴 네. 한데 이런 사람을 이런 자리에 앉히는 이유가 딱 하나. 지금은 여태까지는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근데 일단은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 보니까 이런 속도로 돈을 쏟아부으면 나중에 한 2년, 3년 후에는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의 조정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군대와 뭐 그쪽이랑 그 업계랑 전혀 관련이 없는 오히려 경제에 집중만 할 수 경제학 있는 사람을 박사인데.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조달 문제라든가 뭐 무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힌 거죠. 좀 놀랍습니다. 네. 경제학 박사를 국방부 장관에 지금 앉힌다. 이거 네. 뭐 정말 뭐 전쟁도 경제이긴 하지만 그만큼 좀 상황이 좀 안 좋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네. 오히려 지금 러시아 내부 경제가 완벽하게 전시 경제 체제로 아, 돌아가고 있다라는 예, 방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면 된다.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스위프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국제은행 간에 결제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서 네. 서방 국가가 처음에 러시아를 제재할 때 거기서부터 러시아를 배제시키면은 러시아가 경제가 확 쪼그라들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성장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근본 이유가 뭐냐면 전시 경제 체제를 확 돌려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내수에서는 군 무기를 생산해내는 산업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엄청나게 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느낌. 예전보다는 예. 침체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미국 서방의 제재에 완벽하게 전 세계가 동참을 했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도 사실은 그 러시아의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많이 사주지만 인도도 엄청나게 사주고 인도도 있단 말이죠. 해주죠. 그게 결국은 전쟁 자금을 버티게 해준 힘인데 그거를 가장 잘 했던 사람이 경제부 장관이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국방장관까지 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국방부까지 그 시스템 하로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큰 그림 아래서 네가 굴려라 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이제 러시아 군의 내부 문제,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짜 심각한데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이렇게 내부 부정부패가 오랫동안 내부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그 부처일수록 내부 개혁, 자정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외부에서 사람을 딱 끼워 넣어가지고 이 사람은 난 내부에 관계된 사람 없어. 난 원리 원칙대로 간다? 이러면 따따따따따 해버리면 네. 그래도 좀 근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방부를 좀 개혁하는 그런 내용도 되는 겁니까? 개혁이라기보다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아하. 거죠. 예,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금 완벽한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국방부 안에서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패 수준이 상상을 상상을 초월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수준은 훨씬 더 컸보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렇다는 네. 그거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네. 전에 그 국방부 차관의 이제 뇌물수수로 네. 체포가 됐었는데 거기는 한 1조 루블인데 이거는 원화로 1조 루블이요? 뭐 루블이요? 10조인가 뭐 그러니까 그 정도 러시아 역대 최고의 뇌물수수로 이제 체포된 그런 그 케이스게 네. 이것도 아이스백의 맨 꼭대기예요. 예, 빙하의 그렇죠. 맨 꼭대기.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또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는 돌고 있는데 러시아 경제가 정말 지금의 거의 국가의 예산의 36% 정도가 군대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뭐 군무기, 뭐 군복 만드는 거에 뭐 거기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GDP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근데 그런 거에 어마어마한 돈이들이 그냥 그 까만 구멍으로 어딘가에 빠져나가는 생길 수밖에 너무 많으니까 그 비리 때문에 이제껏 있던 사람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렇죠. 감시를 하거나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조직화된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구조죠. 그나마 위쪽만 견제가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진짜 사소한 데서 쭉쭉쭉쭉 빼먹는 사람들이 아하. 그 누수가 엄청날 거거든요. 네, 참 러시아 상황 뭐 전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는 있고 또 푸틴이 어쨌든 경제학 박사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것도 놀라운 소식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푸틴이 군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하지 않았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슬로바키아의 총리가 총격을 받았습니다. 자, 아마 15일 슬로바키아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용의자는 지금 체포가 됐고
71세 작가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혹시 좀 추가 소식이 있을까요? 총리 지금 총리 괜찮습니까? 지금 한 5시간 정도 수술을 네. 받고 회복 단계인데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중환자실에서 계속 이제 아하.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난해 10월과 올 4월에 있었던 선거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총리 자체가 피초 총리가 네. 워낙 오랫동안 총리를 했던 분이에요. 세 차례 했다고 하던가요? 예, 이번이 세 차례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2018년에 불명예 퇴임을 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자신의 어떤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취재하던 기자가 약혼자와 함께 피살당하는 네. 사건이 발생을 해서 슬로바키아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EU에서 들어온 자금이 이탈리아 마피아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 이 피초 총리가 이 속해 있는 정당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솔직히 피초 총리까지도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임을 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슬로바키아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슬로바키아라는 나라 자체가 부자 나라가 아니니까 네.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전쟁 길어지니까 피로감 커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초 총리 원래 이제 친러시아 성향인데 네. 아니 뭐하러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요? 아하하. 제가 총리가 되면 그거 싹 안 끊어버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니까 예.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총리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자, 예전에 나를 공격했던 네. 언론을 향해서 보복을 시작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네. 공영 언론들 장악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장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의회와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영 언론 사장, 대표를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요. 어허.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정부 시위가 지난해부터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 피격 사건이 이런 벌어진 사건이. 겁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피습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말씀처럼 정치적 양극화 지금 또 특히 뭐 그런 어떤 야당 여당 그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일단 올해 1월에 이재명 대표님 같은 그거랑 사건이 똑같아, 피습하고. 거의 네.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어느 정도의 사회 내에서는 양극화가 된 상황에서 네. 이제 감정이 굉장히 과하게 오가면서 생긴 그런 피습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피초 총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혐오 발언이라든지 그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대놓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직접. 네, 네, 그리고 좀 언론을 과한 그런 네. 그렇죠. 발언을 굉장히 네. 과해요. 언론을 향해서는 반 슬로바키아 창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던 이번에도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맞은 거 당신 너희들 기사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만든 사람이라고. 본인인데 예. 그런 거 보면 아주 좀 강하게 같은 그런 언론 대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일어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좀 수술은 잘 됐다고 하고요. 생명에 또 지장은 없다고 하니까요. 근데 진짜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라는 그 가장 그 대표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총알이라 그러거든요. 그 표가 총알이라고 그렇죠. 해요. 네. 아니, 뭐 직접 쏘는 총알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방식으로 해야죠. 근데 최근에 이건 뭐 아닙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여기 슬로바키아 피초 총리까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게 사실 좀 놀랍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싱가포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장기 집권해오던 리센룽 총리가 로런스 윙 부총리한테 총리직을 넘겼는데요. 아마 이게 그 링칸유 초대 총리 집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링칸유 가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닙니까? 그래 보면 안 돼요. 예.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네. 링칸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처럼 아, 보이는 여기서요? 예, 리칸유 총리가 사실 네.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그 본인이 집권을 하면서 사실은 바로 아들인 리생융한테 네. 정권을 넘기지 않았어요. 중간에 고촉통 총리라고 예, 자신의 부총리를 하던 사람을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총리 자리에 앉힙니다. 네. 무려 14년이죠. 그럼 이 14년간 리생융 자신의 리칸유 총리의 아들은 뭘 했느냐? 부총리 했어요.
다시 또 말해서 부총리 했고요. 그럼요. 예, 고 총리 아래에서 계속 이제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짝 여기 리씨 가문의 나라야라는 걸 잊어갈 때쯤 리센룽이 총리로 해서 20년을 가는 했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다시 자신의 가문이 아닌 부총리를 해놓고 그렇죠. 아.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인 리홍이가 지금 아직 30대예요. 그러니까 30대를 바로 총리로 올리게 되면은 뭐야? 이거 완전히 저희가 흔히 싱가포르를 잘 사는 북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리씨 가문 독재 아니야? 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2017년에 이 리센룽 형제들 간에 사실 잡음이 일었어요. 동생이 뭐 독재를 하려고 그런다,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리씨 가문의 나라인가를 잊게끔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비리씨 가문의 총리가 들어선 거죠.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리칸유가 하다가 약간 문제될 것 같으면 총리를 딴 사람으로 두고 부총리로 아들을 둔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결국은 리씨 맞죠? 네. 리씨들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싱가포르가 되게 독특해요. 싱가포르 전문가 아니지만 싱가포르를 보면서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가문 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계속한 그런 가문이 집권을 하는 건데,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독재라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분위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렇죠. 선거는 되게 깨끗하고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뭔가에 막 이렇게 뭐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바뀐다는 자연스럽게 싱가포르의 정치는 이 가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에 보면, 그러니까 다음 가문으로 넘어갈까, 지금의 이 새로운 총리는 사실상은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인기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나오는 인물이지만 야당 중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없고 뭔가의 권위가 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의 이 가문에서는 양도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싱가포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네.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한데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된 상황이고, 또 대외적으로 미국, 중국 선택을 좀 아니면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리씨 가문은 중국 쪽이잖아요. 예, 그쪽 중국 쪽이죠. 뭐. 예, 그 사람들이. 그쪽이죠. 예. 근데 이번에 그 윙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통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미국 쪽이군요. 저는 싱가포르는 아까 독재인데 약간 독재의 느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게 뭐냐면 리칸유 총리가 사실은 정말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긴 하지만 나라를 어떻게든 유지시켜야지 자신들의 독재가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독재자들 나라 사랑하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부친 얘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리칸유 총리는 싱가포르는 어차피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고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립, 실리 외교 진짜 잘해야 된다. 이쪽 저쪽에서 균형 외교 진짜 잘해야지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간파했고 이 부분이 깨지는 순간 싱가포르는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리 가문이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정당성도 스스로 부여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도 싱가포르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뭐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독재인지 아닌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헷갈리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진심으로 싱가포르의 독특한 위치를 알고 있고 그거를 과연 네 가문만 그거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지지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과연 그게 독재인가? 그러니까 계속 같은 가문인 건 보면 독재다. 근데 또 보면 아니다. 가문이 실제로 싱가포르를 위해서 실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가문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실질적인 정권 교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독재 국가이냐 권위주의 국가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러시아는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죠. 80% 90% 지금 받아가지고 그런 근데 상황이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인민행동당이 처음 리칸유 네. 총리의 정당인데 여기가 계속 집권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전체 의석이 93석이다. 이번에 많이 줄어서 83석이거든요. 열석 달락 깎인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 약간 이 인민행동당에서
우리 긴장해야 돼. 10석이나 망했다. 빼앗겼어. 이렇게 그거 되는 거죠. 따지면 표로 보면 러시아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거의 조작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작입니까? 네, 그거는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네. 워낙 교육열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예, 유명하죠. 예. 한국에서도 잘 많이 갑니다, 싱가포르로. 예. 어릴 때부터 네. 그 우리가 왜 저희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난 경쟁 위주. 지금 싱가포르가 딱 그거거든요. 아, 위로 올라가려면은 엄청나게 그리고 그 주입식이 사실은 전체주의적이고 약간 집단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네. 일조를 하고 있어요. 자, 대만 총통 얘기 먼저 요것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라이칭더가 이제 20일 이제 취임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친미 또 독립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신경전 엄청 벌이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전을 벌인다고 하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겁주는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뭐 10일 날 사실 시진핑 주석이 네. 이 민진당 소속의 라이칭더 총통이 이제 들어설 거고 지금도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당의 마잉주 전 총통과 회담을 했어요. 보란 듯이. 시진핑. 그 우리는 국민당에 힘을 실어주는 거야. 뭐 사실 총통 선거 전에도 중국이 대놓고 국민당 쪽을 지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군사 무력 시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분리독립주의자들 처벌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발표도 하고 있고요. 네. 대만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정치평론가 5명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우리도 정치평론가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놀랍네요. 예. 그리고 해킹이라든지 정전 유발 등 중국이 뭐 온갖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대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연말까지 전시 시나리오 안보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아주 뭐 심각하게 아니면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무디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